진짜 곧 망할 국가, 위기의 나라라면 왜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해당 국가를 상대로 기술 봉쇄를 할까?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놓고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업 기술은 이미 세계 1, 2위 수준에 도달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시한부 인생입니다. 1년 정도 삶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 때리고 강도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곧 죽을 사람이고 생명 위기에 놓인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둬놓는 등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나요? 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일본 경제에 큰 경사가 있었죠. 1989년 버블 경제 당시 니케이 지수의 최고치가 38,957이었는데 최근 39,000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4만을 넘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죠. 물반 고기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본 증시 시장의 호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엔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50엔입니다. 이와 같은 엔저 정책으로 인해 작년 국가별 GDP 규모 순위에서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일본으로 독일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엔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에 앞으로 적어도 4, 5년은 이 순위의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많은 인구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독일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지금은 한국이 번접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는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이 아마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보는 독일의 가장 빛나는 모습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첫째,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포기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목줄이 걸렸었고 독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더불어 민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기계공업 등은 모두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급격하게 올라간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엄청난 난민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약 20년 전에 조선족을 쉽게 들어오게 만든 것도 어리석은 짓이었죠.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자리도 뺏기고 국부 역시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최근 10년 동안 받아들인 난민 숫자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아예 문화가 다른 무슬림들이죠. 한국 언론에서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참고하자 그들의 우수한 정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을 극복한 가장 큰 요인은 전일제 유치원, 현금 지원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난민을 많이 받아서 출산율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이야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올라가서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 충돌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커질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나친 복지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남을 돕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메르켈 전 총리가 잘 챙겼지만 그러한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전 독일 국민이 져야 하는 거죠. 셋째, 평화를 말하는 러시아를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일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레오파드2 전차도 제대로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던 거죠. 독일이 제대로 방산산업을 유지만 했어도 한국이 폴란드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도 북한하고의 평화를 꿈꾸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부르짖는 평화. 종이에 써준 평화의 약속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질 생각을 해야죠. 다시 일본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1달러에 150엔, 초엔저 정책으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결산하는 일본 주요 상장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낮았다면 박리담회형 호황이 되었겠지만 순이익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 중국 대표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10년 내 최저로 떨어졌죠. 이 때문에 최근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생지수 주가 연계증권의 원금 손실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에이스는 보통 3년 만기가 많은데 2021년 그나마 항생지수가 중기 고점에 있었을 때 매입한 금액만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실률을 약 마이너스 50%로 보고 있으니 올해 5조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죠. 조선 비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지급 중비율을 낮추고 증시 안정화 기금,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시가 상승 반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홍콩에서 크게 일어날 뻔했던 민주화 운동도 막을 수 있었고 당내 내부 정적들도 많이 제거했죠.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봉쇄령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봉쇄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과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직원들을 정리하죠. 그런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매출은 더 줄고 이런 악순환이 몇 사이클이나 반복된 거죠. 최근 중국 기업들 중 어떤 업종이 가장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죠? 헝따, 비구이 위안 같은 건설 쪽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당장 외식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집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무조건 경쟁적으로 많이 건설하기만 했으니 이제 미분양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중국 GDP의 25%에서 30%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은 개인의 자산 하락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잘 정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1년 내 주가 움직임 역시 명확하게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은 점점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일본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을 떠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가 최근 거의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약 24조 위안으로 2022년에 비해 0.6% 성장했고 수입은 약 18조 위안으로 0.3%가 줄었습니다. 수출입 합계는 약 42조 위안으로 0.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엔데믹으로 돌아섰는데도 중국의 수출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팬데믹 기간에 중국의 공급망에서 이탈한 외국 기업들과 자본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중국 제품 없이 살 수 있나 보자면서 자신만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게도 밀렸습니다. 중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 거래를 보면 무역액이 늘어난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46.9%나 증가했는데 이는 서방 기업들이 빠진 대부분의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푸틴 때문에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 러시아 국민들은 스타벅스 대신에 스타스 커피를 마시고 뭔가 콜라인 듯 콜라 아닌 콜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작년 연간으로는 5.2%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매우 의심스럽기는 한데 재작년에 기저효과일 수도 있으니까 올 한 해 성장률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반대되는 시각의 한 칼럼을 같이 보겠습니다. 월간 중앙에 실린 글이고 제목이 중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 폭망 주장이 억측인 이유입니다. 즉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폭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기사의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 둔화와 물가 둔화,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부동산 경기의 수요 감소로 추락한다는 것은 경제 원론에서의 논리다. 인구 감소로 중국 경제가 피크를 쳤고 폭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보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 시작 전과 경제 성장률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단순히 생물학적 머릿수 감소만으로 해석해 경제 위기나 성장 피크와 연결했다간 실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식의 주장은 21살 먹은 학부생들이 학기 과제 리포트로 제출해도 혼을 낼 만한 수준입니다. 첫째, 한국,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시작된 시기에 이미 선진국이었고 중국은 이제 평균 소득이 1만 2천 달러 정도의 중진국입니다. 즉, 경제 발전 단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한일보다 훨씬 빠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째, 한국 5천만 명, 일본 1억 2천만 명의 인구이지만 중국은 14억 명입니다. 노동력도 더 풍부하지만 노인 인구도 수억 명에 이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의료 등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한국, 일본과 비교할 만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셋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한국, 일본이 인구 정체와 감소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과연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전기차와 2차 전지 혹은 스마트폰 통신 장비 역시 중국 시장이 크고 WTO에 반하는 보조금을 주면서 키우니 규모는 성장할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BYD가 테슬라보다 낫고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능가합니까?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넷째,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개혁 개방 후 자본주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세울 수 없는 공동부유라는 경제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회주의식 경제로 빠르게 회귀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만들었던 성장 동력을 매우 급속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한국, 일본처럼 경제 성장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고령화율은 18%로 중국의 14.2%보다 높고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0.84로 중국의 1.28보다 낮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별 일이 없는데 중국은 당장 큰일이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 한국하고 중국은 인구의 사이즈가 다르죠. 한국의 20%라고 해봐야 1천만 명이지만 중국의 14%는 2억 명입니다. 단순히 비율로 비교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낮으니까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걸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선진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과 중진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 걸 과연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화율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65% 선에 머물러 있다. 한국 도시화율 수준인 82.4%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이 걸린다. 한국 사례로 보면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후커우 제도가 있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생활하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중국은 농민들을 농촌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두 도시로 몰려들면 사회 공간도 부족하고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도시 빈민층들이 시위라도 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강력한 팬데믹 봉쇄 정책에 불만을 느낀 많은 중국 인민들이 길거리에서 백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즉, 중국 기득권층은 본인들은 도시에서 편한 삶을 누릴지언정 다른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 지으며 살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아이돌을 투입해 예능까지 만들어 농촌 생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도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면서 본인은 강남에 살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가 있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한국보다 낮다고 국가별 정책적인 특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당연히 한국만큼 올라갈 것이라 확신하며 그로 인해 중국 도시의 집들이 잘 팔릴 것이고 중국은 부동산 장기 불황이 안 올 거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주장이 맞습니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 중국은 코로나19 기간 중 공동 부유론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업종,
플랫폼 업종, 교육 업종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이들 업종은 신규 채용 대신 구조조정과 대대적 감원을 시행했다. 그 바람에 청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형국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MZ세대가 부동산 업종을 선호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교육 업종을 선호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신박합니다. 중국의 높아진 청년 실업률을 억지로 설명하기 위한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리 꿈보다 해몽이라도 적당히 해야죠. 제 생각에 MZ세대는 특정 업종의 선호보다는 대기업, 조건이 좋은 회사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높은 실업률의 이유는 경제 불안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해 대졸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자는 1179만 명,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40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 수는 한국 전체 인구에 필적합니다. 진짜 곧 망할 국가, 위기의 나라라면 왜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해당 국가를 상대로 기술 봉쇄를 할까?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놓고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업 기술은 이미 세계 1, 2위 수준에 도달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시한부 인생입니다. 1년 정도 삶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 때리고 강도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곧 죽을 사람이고 생명 위기에 놓인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둬놓는 등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나요? 반도체 빼고 중국의 산업 기술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자동차를 잘 만드나요? 기술력으로 세계 2위 안에 들어갑니까? 중국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한국, 미국, 프랑스보다 뛰어납니까? 중국이 보잉하고 에어버스만큼 비행기를 잘 만드나요?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들던데? 도대체 중국 스마트폰이 애플하고 삼성 둘 중에 누구를 이겨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있습니다. WIPO는 세계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산업재산권에는 상업에 사용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기술의 창작 등 소발명에 대한 실용신안권,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권, 상품 식별 기호를 등록하는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뛰어나려면 그만큼 지식재산권이 많아야 하겠죠. WIPO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2023 보고서를 보면 정부,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스트럭처, 시장, 사업 환경, 지식, 기술, 창의력 등 각 국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혁신 지수를 부여하는데 중국의 순위는 12위입니다. 일본은 13위, 한국은 10위입니다. 세 국가가 다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중국이 반도체 한 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산업 기술에서 세계 1, 2위라는 걸까요? WIPO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월강 중앙에 글을 실은 기고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